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마트 일 해가며 살던 중 신우이가 돈 안 보내? 오빠 죽으면 남남이야? 그 말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통장에 있던 마지막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눌렀습니다. 보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회복지사 사연과 함께입니다. 이런 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괜찮다는 말로 버티던 한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지키려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하나들이 입대 전날 무릎을 꿇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보, 오늘 또 늦어. 그 말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먼저 먹고 있을게. 저도 별일 아닌 것처럼 대답했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게요. 그날도 저는 마트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밀고 오는 손님들 사이에서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고 거스름 돈을 건네고 그걸 반복하고 있었죠. 다음 손님이요. 입에서는 자동으로 말이 나왔고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점점 굽어가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저한테는 버틸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도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TV는 켜져 있는데도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여보 왔어? 제가 말을 걸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대답은 했는데 눈이 좀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멍한 느낌이었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힘든 걸 말하지 않는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재료를 꺼내서 대충이라도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먹자. 남편은 식탁에 앉았지만 수저를 바로 들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이 좀 걸렸지만 저는 또 그냥 넘겼습니다. 여보, 오늘 일은 어땠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똑같이. 뭐. 그 말 뒤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저는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뭐야? 딸이 묻길래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계란말이랑 김치지 뭐. 또 계란말이야? 그래도 맛있잖아. 딸이 웃으면서 젓가락을 짚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시작되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남편이 좀 달랐습니다. 여보, 밥 안 먹어? 나중에 먹을게. 왜? 어디 급해? 아니야. 그냥.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요.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평소보다 좀 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부르자 남편이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애들, 자지? 응, 다들 자고 있어. 남편은 잠깐 서 있다가 천천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나 일이 좀 꼬였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거래처 하나가 터졌어. 터졌다고? 돈을 못 받게 됐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꽤 커. 그 말이 더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해결되겠지? 제가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밥을 몇 숟갈 뜨다 말고 내려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다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가끔씩 숨 쉬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병원이라도 가보자. 괜찮다니까. 이게 괜찮은 게 아니잖아. 괜찮아. 그 말이 점점 무섭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다 자고 난 뒤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기 좀 앉아봐. 그 말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더 못 버틸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보험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만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심한 거야? 남편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안전장치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이 해지됐고 모아둔 돈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시어머니 용돈을 보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만이라도 좀 미루면 안 될까? 남편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여보, 지금 우리 상황이. 그건 내가 해야 하는 거야. 그 말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전세 사기였습니다. 보증금 4,500만 원이 그대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았는데 너무 차가웠습니다.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요. 그렇게 남편은 떠났습니다. 남편 장례 끝나고 사흘 뒤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언니, 지금 괜찮아? 목소리는 조심스러운 척했지만 어딘가 급한 느낌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어머니가 좀 걱정하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험금은 언제쯤 나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 제가 되묻자 신우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오빠 보험 들었던 거 있잖아. 그거 나오면 어머니부터 챙겨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보험금 얘기가 먼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제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 목소리가 조금 딱딱해졌습니다. 언니, 오빠가 얼마나 효자였는지 알잖아. 어머니는 당연히 받아야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깜빡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휴대폰을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며칠 뒤 정신없이 장례 정리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월세, 카드값, 현실이 바로 눈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마트 계산대에 서 있는데 눈앞이 자꾸 흐릿해지더라고요. 손님이 말을 걸어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계산 좀 해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실수를 하니까 뒤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봉투 안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용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받았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받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카톡이었습니다. 언니, 이번 달 용돈은요?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2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답장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좀 어려워서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오빠 없다고 갑자기 이러면 어머니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 말을 읽는 순간 가슴이 쿡 찔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빠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빠뜨렸잖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했던 걸 이제 제가 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낼게. 그날부터 저는 일을 더 늘렸습니다. 마트 근무 시간을 늘리고 저녁에는 식당 일을 하나 더 잡았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도 발이 부어서 신발이 안 벗겨지더라고요. 몸이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발이 퉁퉁 붓고 손은 물에 불어서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발걸음이 시댁으로 향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케이크 하나를 샀습니다. 5만 원짜리였습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 일주일 반찬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카드 긁으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샀죠. 시댁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웃으셨다가 제가 들고 있는 케이크를 보시고는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 한마디에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버이날이라서 케이크 하나 사왔어요.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상호 있을 때는
한우도 사오고 용돈도 두둑이 줬는데 그 말이 끝까지 다 나오기도 전에 귀가 멍해졌습니다. 요즘은 왜 이러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케이크가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눈물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냥 조용히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며칠 뒤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요즘 준혁이가 학원을 자주 빠지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계산기가 멈췄습니다. 네, 연락도 잘 안 되고 결석이 몇 번 있어서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아, 제가 확인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손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계산 안 해주세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네, 준혁아, 엄마야. 문 좀 열어봐.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평소랑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학원 왜 안 가?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깐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빠지는 게 몇 번이야? 그냥. 대답이 짧았죠. 그게 더 이상했어요. 무슨 일 있어? 제가 한 걸음 다가가자 아들이 살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더 몰아붙이면 아이가 입을 닫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날 이후 아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엄마 언제 와? 퇴근 시간쯤 되면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도 좀 늦어. 제가 그렇게 답하면 아들은 잠깐 말이 없다가 끊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면 아들 방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까 책상 앞에 앉아 있긴 한데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그날 밤이 왔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학생 하나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췄어요. 왜인지 모르게 시선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준혁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 학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도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죠. 엄마, 그 한마디가 너무 작게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크게 박히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트 유니폼 위에 앞치마까지 두른 제 모습이 그제야 보였습니다. 물에 젖은 손, 젖은 바지 밑단, 지친 얼굴. 그걸 아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준혁아, 밥 더 먹을래? 제가 물었는데 아들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알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아들 방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거실에 앉아 있다가 몇 번이나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았는데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먼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그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조용한데 단단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제가 묻자 아들이 바로 말했습니다. 나 군대 갈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제가 소리를 높이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엄마, 나 어제 다 봤어.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다 봤어.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 지금 공부하는 거 엄마한테 짐이야. 아니야. 제가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알아. 엄마 혼자 버티는 거.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 군대 갔다 와서 돈 벌게. 준혁아, 엄마 좀 쉬게 해주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한테 가난을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울었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어른 같아서 더 아팠습니다. 입대 전날 아들은 혼자 밖에 나갔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을 보고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밀고 있었거든요. 준혁아 머리.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아들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 미리 적응해야지. 그 웃음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눈물이 계속 떨어졌어요. 국자로 몇 번이나 저었는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아들이 한참을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할머니 집 좀 들렀다 갈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사드리고 와. 그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배낭을 메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그래, 몸 조심하고. 평범하게 보내주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아들은 잠깐 저를 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 목소리. 그런데 숨이 가쁘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아? 어디야? 할머니 집 앞이야. 엄마, 나 잠깐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로 집을 나섰죠. 택시를 잡아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계속 쿵쾅거렸어요. 골목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준혁아. 제가 소리치며 달려가려는데 아들이 손으로 저를 막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있어. 그 목소리가 너무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계속 뛰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들이네. 엄마 때문 아니야? 애가 왜 저렇게까지 해? 그 말들이 들리는 순간 숨이 더 막히더라고요.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준혁아, 왜 이래? 일어나라.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거 다 할머니 용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누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보험도 없어요. 숨을 한번 고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남긴 거 빚밖에 없다고요. 제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그걸 저렇게 밖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아도 알바해요. 그 말에 시누이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도 밤에 일하고요. 아들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시누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모, 그 한마디에 시누이가 움찔했습니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말이 조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습니다. 수아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 봤잖아요. 시누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왜 엄마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시누이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저 오늘 군대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만이라도 아들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우리 엄마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거의 외침이었습니다. 제발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놓쳤습니다. 툭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상우가 그런 걸 숨겼다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야,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러다가 아들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상우가 다 해주는 줄만 알았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미수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도 닦을 생각도 못했어요. 아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이 너무 깊었습니다. 엄마 이제 말해도 돼.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더라고요.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던 모습, 울면서 말하던 목소리. 그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냉장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보시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하나, 라면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게 다냐?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미수가, 그 목소리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는 진짜 몰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우가 다 해주니까 나는 그냥 당연한 줄만 알았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는 줄 정말 몰랐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말 못했어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 왜 혼자 다 끌어안고 있었냐? 그 질문에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호 씨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저 세상 가서 눈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잘했다고 말 듣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계속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라도 말했을까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날 이후로 집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크게 바뀐 건 아닌데 분명히 뭔가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조용한데 편하지 않은 공기, 말을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그게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그 공기가 조금 옅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숨은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며칠 뒤 집 앞에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국까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이미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손만 한번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모 왔다 갔어. 언제? 엄마 없을 때. 모레. 딸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모, 나한테 무릎 꿇었어.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뭐? 미안하다고 계속 울면서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괜찮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만 말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없는 집은 조용했어요. 밥을 차리다가도 괜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녀가 밥 먹어라. 습관처럼 말이 나오다가 그 자리에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아들이 훈련소 가기 전에 남겨둔 편지였습니다. 엄마, 나 다녀와서 진짜 열심히 살게.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면서도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엄마 이제 혼자 아니야. 그 한 줄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트에 나가고 여전히 식당에서 일을 해요. 몸은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예전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삶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괜찮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정말 괜찮을 때만 쓰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도 혼자서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며 버티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말 너무 오래 붙잡고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삶이 조금은 달라지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